이성권 전 국회의원,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국회 정상화의 길이 이처럼 멀고 험한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만나긴 했었는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 보고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한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입니다.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긴 있었는데 합의문 문구 조정에 결국 이견이 있어서 실패했다. 이제 이야기죠. 합의 처리를 주장한 한국당과 합의에 노력한다는 민주당의 입장 차이 결국 넘어서지 못했는데요. 합의 처리와 합의에 노력한다. 이거 세 글자 틀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의미고요. 네. 합의 처리한다는 네. 그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 네. 합의되지 않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네. 글자 모양과 숫자는 비슷하더라도 의미는 큰 차이가 있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 패스트트랙을 올린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한다라고 하면 내용에 대한 양보는 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또 처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담은 문구를 넣는 것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반면에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하죠. 네. 합의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강제 규정입니다. 네.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하고 합의한 안만이 본회의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노력한다고 하면 노력하는 과정은 거치고 적당히 해도 그다음에 짧게는 180일에서 길게는 330일 이내에 노력하는 신용만 하고 본회의에 올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본회의에 올라가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통과가 되어버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때까지 반대를 할 때 민주당이 얘기했던 게 이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아니다 했는데 합의한다고 만약에 강제 규정을 안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그냥 다른 당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은 일리 있게 하셨는데요. 근데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리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패스트트랙한 절차적 민주주의 국회법에 따른 것에 올린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오늘 나온 뉴스만 하더라도 합의 처리 그리고 또 합의에 노력한다는 단어가 아닌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을 수용할 거냐 말 건가를 떠나가서 여야 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단 말이죠. 여야 모두 공이 부딪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6월 국회를 단독으로도 소집하자라는 이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당은 다르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제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집 요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정부 여당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지금의 국회 방해 책임 중에 하나가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이 찬성하지 않는 세계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강행해서 올린 것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또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회를 열어서 진행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9대 끝까지 그야말로 국회 파행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여당도 부담이 됩니다. 6월 달 안에는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7, 8월 달은 방학입니다. 9월 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때까지 여당이 지켜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단독 소집은 제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이 높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단독 소집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사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좀 보도됐을 뿐이고요. 그 부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일부 야당에서는 또 하자고 요구는 하고 있긴 있죠. 일부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건 원칙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또 이게 소집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위치인 위원회인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지금 다 한국당이
가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두 자리를 한국당이 쥐고 있으면 이거 뭐 어떤 법, 어떤 예산도 통과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이게 주경이 좌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난 역사를 이쯤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상황이죠. 2013년 추경은 19일 걸렸고 15년 18일, 16은 한 2배 정도인 37일 걸렸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딱 한 달 보름이 넘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지금 뭐 41일째죠. 예,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지금 대표가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때 추경은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 그때 하셨죠. 국회에 와서 추경 빨리 좀 제대로 처리해달라고 예. 깎지 말아달라고 요청도 하셨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180도 달라진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황 대표 진짜 속마음이 뭘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민주당은 발목 잡는다는 것에 이런 비판에 두려워서 네. 이런 정치적 부담에 두려워서 국가가 운영되는 거, 국가가 네. 돌아가는 데는 협조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추경에 협조했단 말이죠, 이전에. 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네. 최소한 추경, 국회에다 추경안에 대해서 추경안을 뭐 심의를 해서 네. 다소가 조절을 하더라도 네. 이게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하면서 또 같이 비판하고 싸워 나가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슨 축제도 아닌데 또 막말 퍼레이드 계속, 예, 막말 축제도 아닌데 말이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제 발언 지난 31일 천안시에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폄하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적절하고 좀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말 정용기 정책위 의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민경욱 대변인, 한선교 사무총장, 뭐 특히 민망한 이야기들 잇따라 쏟아냈는데요. 참 이게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요즘 뭐 국회가 휴업 상태다 보니까 정책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저희들도 민망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이 이야기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문제, 사람의 네. 자질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 제도의 문제가 고약하게 얽혀있는 문제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문제는 어느 순간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친박 순혈주의에 의해서 네. 지금 당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내에 네. 민주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라든지 네. 다른 비주류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당의 다양성이 굉장히 협소해졌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한 특히 지난 목소리만 총선을 나오게 되고 거치면서. 네. 잘못된 목소리가 나오면 당내에서 비판을 하고 자정적인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혈주의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게 계속 지속되는 거. 두 번째로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장애 투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작년 네. 12월부터 국회가 안 굴러가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장애로 가다 보니까 네. 학생이 학교를 안 나가고 밖에 오래 돌다 보면 네. 괜히 학교에다 돌 던지고 싶고 학교에 막말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최근에 당 지도부의 막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내대표, 사무총장, 네. 대변인, 정책위 의장들이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네. 제도를 당내에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말해도 당내 징계가 없는데 네. 또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최태용 대변인 자유한국당 부산시 당사 앞에 한번 찾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뭐 이게 막말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게 성적이와 태극기를 같이 두르고 가셨다는데 그 어떤 취지에서 갔던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네. 북한을 찬양한 거 국가보안 위반이다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우리 한국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최대 동맹국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국내 정치에서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한다고 해도 네. 미국과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결례 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최대 교육국이고 우리의 최대 우방입니다. 네. 근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한 이야기
네. 기밀 대화 통화. 그걸 미국 대통령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강효상 의원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효상 의원이 그런 행위를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따끔하게 강효상 의원을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또 이것이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인데 자유한국당 끝까지 강효상 의원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부산시 당사를 찾아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둘러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강효상의 발언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런 행태를 따끔하게 한번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분들 별 말씀 안 하던가요? 예, 뭐 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제 말이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태경 위원장님이 태극기 부대가 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전에 화면이 나왔습니다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서로가 또 자극이 되는 부분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자, 이런 가운데 그 보수와 진보 양쪽에 서서 아주 상대방에게 말을 매섭게 하기로 유명한 두 분이 어제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진지한 토론을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펼쳤는데 쟁점이 뭐였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시고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홍카콜라를 통해서 저희 대국민 메시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시민 장관이 하고 계시는 알릴레오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가 받습니다. 편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저희 알릴레오 구독자도 그렇고 TV 홍카콜라 구독자도 그렇고 주식이 있더라도 가끔씩은 별식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또 드시러 가려면 불편하니까 오늘 한 상에 그냥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해방 직후의 자익우익 혼란상보다 나는 더 극심하다고 봐요. 뭐 의견이야 또 지나다 보면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더 벌어질 수도 있겠으나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좀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이렇게 좀만 다듬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 유 장관이 이래 유연한 그런 자세를 문 대통령도 가져줬으면 참 좋겠다. 참 국회가 정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요즘의 상황에서 여야 또 좌우 이념을 대표하는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또 각자의 입장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두 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아니 뭐 사실 두 분 다 갈로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 방송에서는 표현도 부드럽게 하셨고 그 막말이 근사한 유사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정치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생각의 차이가 비판적으로 보셨다 그죠? 아주 좁혀지지 않았고 각각 관점의 차이가 참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심히 보신 분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시민 대표한테 질문을 할 때 질문의 이유를 아주 길게 만연체로 설명하셨고 그리고 유시민 그 장관이 너희 질문에 대답할 때도 굉장히 또 길게 자기 이야기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방송 분량이 제가 시간을 좀 재면서 봤는데요. 유시민보다 훨씬 우리 홍준표 대표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모습도 좀 느꼈다 봅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듣지 않고 본인이 관념적으로 가져왔던 생각을 반복하는 모습. 그것이 저는 홍준표 대표의 토론을 보면서 어제 방송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요. 반면에 유시민 이분 요즘 이제 정치를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의와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말수를 줄이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였지만 그것이 우리 홍준표 대표의 그런 철벽 같은 생각, 고집에 침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그리고 신선하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주목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사람의 그 배틀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댓글에 나타나는 지지자들의 반응 이 두 가지를 좀 봤는데 두 사람의 자세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기본적으로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는 빨간색입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항상 메고 다녔는데 네. 벗고 나왔어요. 그렇네요. 빨간 넥타이를 유시민 대표가 그렇지, 맸었어요. 거꾸로 유시민 장관이 네네네. 빨간 넥타이를 메고 그렇네요. 왔어요. 저 자체가 일단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깔려 있다. 시작부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네. 진행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두 사람이 과거에 네. 어떻게 보면은 험한 말, 막말의 대명사 아닙니까? 네. 뭐 홍준표 대표도 대통령 후보 시절과 대표 시절에 야당에 대해서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리고 유시민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네. 초년생 때 보면 옳은 말도 참 싸가지 없이 말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 험한 들었죠. 말들을 했는데 네. 어제의 모습은 상대에 대한 배려, 언어를 순화시키고 듣는 자세들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첫 손에 배부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선했고 두 번째로는 네. 댓글 역시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원의 댓글이 많지만 네.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고 하는 댓글도 상당수 있었고 그리고 상대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홍준표, 네. 유시민도 일리가 있네. 네. 이런 반응들이 양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정치적 문화를 네. 앞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러면 자, 이 대목에서 왜 유시민 전 장관은 토론회 상대방으로 여러 가지 뭐 보수 패널들도 있을 텐데 홍준표 전 대표를 지목했을까요? 네, 저는 유시민 장관이 자신감을 가진 네. 그 상대 진영으로의 진입을 하고자 하는 진출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보수 진영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기존의 지상파와 종편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대부분 유튜브로 옮겨갔어요. 네. 근데 유튜브로 옮겨간 일반 국민과 유권자를 유시민 장관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많은 네. 또 이렇게 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성사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들어섰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틀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친 거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다 생각하고요. 네. 반면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대표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네. 여권의 지지율 1, 2등을 다투는 유시민 네. 대표하고 나란히 앉는 것이 네. 본인한테 전혀 손해될 바가 없었겠죠. 정치적으로. 왜? 본인은 계속 정치를 하실 분이니까. 네. 예. 본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잊혀지고 있죠. 한교안, 나경원 이 투톱 체계 속에서 자기 존재감이 희석화 되고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뭐 거부할 이유가 없었겠죠. 네, 두 사람 서로 개인한테도 좋은 토론이었고 또 그걸 지켜보는 또 국민들께도 또 의미가 없지 않은 그런 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쪼록 이런 대화 자주 열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정치 전망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시겠는데, 자, 이성건 전 의원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돈키호테 정치를 좀 꼽았습니다. 이번 주 전망으로 돈키호테를 들고 나오셨어요. 돈키호테 정치가 좀 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네. 제가 보기엔 여야를 불문하고 네. 낡은 이념과 낡은 정책 그리고 낡은 정치 풍토를 가지고 상대 진영을 네. 적으로 규정하고 괴물로 규정하고 돌진해서 막말을 날리는 이러한 정치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네. 이번 주까지도 혹시나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우려에서 이번 주까지 시대착오에 빠진 우리 정치가 이번 주까지 계속될 수도 있을 것 있을 같다. 것 같다. 막판일 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돈키호테 씨가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될 텐데. 네. 어떤 단어를 들고 나오셨나요? 예. 저는 염치입니다. 예.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정치 덕목으로 제시한 것은 공자입니다. 네. 예.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공안검사를 했다고 해서 네.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인권 변호사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네. 독재를 한다는 말은 그렇게 옳은 말이거나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교안 대표님 네. 장애에서 투쟁해서 지지율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국회 파행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돌아오셔서 네. 지금이라도 더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이번 주에 우리 국회가 정신 차리는 돈키호테가 되는 그런 정치 또 그리고 또 염치를 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